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CJ-45 복좌형 전투기가 지난 20일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전 11시 19분 이륙하여 34분 동안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특히 이날 CJ-45기의 첫 비행은 KF-21 복좌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CJ-45기는 단좌기인 1, 2, 3호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인데요. 단좌기를 복좌기로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동반됩니다. 후방 조종석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을 찾아야 하고 또 변경해야 하기에 프레임, 브레이킹 및 지지대 같은 구조 구성 요소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항전, 제어,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시스템 수정을 통해 기존 장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좌석을 늘리며 내부 연료 탱크 공간을 줄여야 하기에 이에 따른 무게와 균형의 재조정 및 연료 및 밸러스트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안전 및 성능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에 고도의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즉 단좌형에서 복좌형으로 바꾸는 것은 상상하는 것 외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작업이며 이는 한국이 고도의 항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2021년 자국의 5세대 첨단 스텔스기 라 주장하는 제니10의 복좌형 개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개발 완료를 하지 못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카이는 KF-21 체계 개발 때부터 이미 복좌형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순조로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좌형 시제기 첫 비행시험에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는데요. 라이벌이자 왼수인 중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동맹국이자 찐 형제의 나라 폴란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에는 CJ-45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 업체들의 부품들을 조금씩 가져와 항공기를 만든 것은 마치 폐품을 모아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개발 테스트는 꽤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이 전투기는 전체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경쟁자로서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정해 보이진 않는다.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재 운용 중인 모든 4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나다. 대략 4.5세대 수준이죠. 한국은 면적이 산둥성보다 작으면서 반도체, 군사산업, 자동차, 조선업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니 좀 멋지긴 하네요. 확실히 일본보다는 산업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은 F-35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부 무장창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그것은 2030년대의 이야기이며 중국과 미국의 6세대 기술이 검증될 때쯤이겠죠. 내부 무장창 자체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KF-21은 모든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결국은 제작에 성공했는데 그에 비하면 일본은 여전히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네요. 미친 속도의 개량, 미국인들은 한국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말이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여기는 중국의 특징은 그대로 있지만 생각외로 무작정 까내리는 글들이 없어 다소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 비행 과정을 직접 접하면서 실물로 공개된 KF-21이 비행시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니 더 할 말이 없었던 것이겠죠.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오제팬 네티즌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국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국의 깊은 열등감을 느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MRJ 철회와 H3 로켓 연기 등 안타까운 뉴스가 많아서 억울한 마음입니다. 헌법적 제약으로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방위 산업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국방 유지를 위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방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산업을 발전시킨 한국이다. 항공우주 산업은 일본의 지원이 없었기에 더 늦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KF-21은 미국의 오래된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주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일단 성과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늘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비행기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자국을 약화시키려는 매국 세력들의 활동이 너무 강해 매번 무산되어 안타깝다. KF-21 멋지네요. 사양은 알 수 없지만 자국에서 개발 및 개조를 계속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미국이 전투기 공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공급이 막히면 자국이 개발 중인 기체가 없어 모든 게 무산됩니다. 이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OS, 선박, 보안기술, 드론, 농산물, 식품, 에너지 등 일본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죠. 심지어 인재조차도 외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언제 어디서 쥐고 있던 끈이 떨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자급자족이야말로 국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자국 산업을 방치하고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것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답게 여러 말로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결국 내용은 KF-21이 부럽고 우리 일본도 빨리 방산에 투자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맹국이자 형제국인 폴란드 네티즌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폴란드 매체 캄플리티에서 보도한 KF-21 시제 사오기 소식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엄청난 속도네요. 아니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폴란드는 언제 KF-21 프로그램에 참가합니까? 한국은 걷지 않고 뛰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득 좀 보려면 올해 내로 참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함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거야. FA-50이 거의 F-16이라면 KF-21은 거의 F-35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KF-21도 48대 가져와야 한다는 것뿐. 48대? 소미상이냐? 더 사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존 1235 시제기와 달리 시제 4호기 복자형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자형 개발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자기는 교육과 훈련에 이점을 주기 위해 개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보다는 조종사의 작전 수행 능력을 수배로 향상시켜준다는 데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체 내에서 초코바를 돌려먹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본격적인 전자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의 공중전은 영화처럼 미사일로 펑펑 쏘거나 현란한 공중고개를 선보인다고 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의 통신 및 전자장비를 방해, 교란, 기만, 무력화 혹은 불능화하는 전자전은 현대 육해공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임이 분명하고 그 중에서도 항공작전에서의 전자전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분쟁과 동시에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MKI 전투기는 파키스탄 공군의 F-16 전투기가 발사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제 EAL-822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고 파키스탄은 프랑스제 DA-20 전자전기로 인도 공군 전투기에 전파 방해를 수행하여 인도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 전자전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였죠. 즉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가 바로 전자전 지휘관 또는 전자전 대책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복자형의 개발은 본격적인 전자전 개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자형에서도 전자전 전술을 펼칠 수 있지만 복자형이 단자형에 비해 전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0년 중국은 자국 제니십 항공기가 남중국해에서 F-35를 마주한 후 곧바로 공중전과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자형 개량을 추진하였죠.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발전해 첨단 컴퓨터가 수초 만에 민감한 정보를 모아 처리하고 정리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기에 때로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전자전 지휘관은 항공기의 EW 시스템과 센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전방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전술적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지휘관은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군과의 조정을 담당하여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후방 조종사는 지상 관제소와 주변의 조종사들에게 적기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동적이고 고강도의 전투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복자형 개발은 한국의 KF-21의 전자전 능력에 큰 향상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럼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현장의 핵심이자 게임 체인저인 전자전 기술에서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전자산업 강국 중 한 곳입니다. 삼성, LG, SK, 한화, 현대 등의 유명 대기업이 있고 강소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국가이죠. 또한 국가기관과 민간 산학에서의 관련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형 전투기가 나오면 과연 전자전 능력이 가능할까 보다 과연 얼마나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가 실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서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KF-21이 이제 막 비행시험에 들어갔는데 전자전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한국의 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다였죠. 한국 해군은 1970년대 북한의 대한미사일 위협이 심화되자 적의 미사일을 교란시킬 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로써 전자전 장비 국산화 개발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ADD와 금성정밀 공업, 즉 현재의 LIG 닉스원이 1970년대에 개발한 함정용 제밍장비 UAQ-11이 그 시작인데요. 당시 원천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해외 제품을 참고해 한국의 사정에 맞게 개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이 형성된 한국은 2000년대 결국 SLQ-2000이라는 걸작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소나타라고 불리는 이 전자전 장비는 정보 탐지 기능과 제밍 전자 공격을 겸비하였고 세계 최초로 자체 동조용 방향 탐지 기술까지 적용하는 과감함을 선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새롭게 함정용 전자전 장비 2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제 세계 최고의 함정용 3세대 전자전 장비 획득을 앞두고 있죠. 그렇게 바다에서 시작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결국 하늘에서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국산화는 지난 40년간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그 시초는 ALQ-88K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전투기를 판매하긴 하면서도 전자전 장비만큼은 꽁꽁 감춰두며 일체 개별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DD와 금성정밀의 의기투합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졌고 7년의 노력을 1990년대 초 ALQ-88K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ADD와 금성정밀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그 덕분에 한층 더 성능이 향상된 ALQ-88AK를 개발하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이던 F-16 전투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자전 장비가 처음 탑재되는 쾌거도 달성하였죠. 당시 한국이 만든 장비에 미국에서 참관하러 온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1991년 7월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총 32회의 시험평가 결과 국산 제품 ALQ-88AK를 탑재한 F-16 전투기가 적기 8개가 쏘는 미사일을 모두 교란에 성공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성능이라는 극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산 전투기 중장기 소요 도출이 확증된 이후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태와 맞물려 ADD와 LIG 넥스원은 KF-X용 전자전 장비 프로그램명 ALQ-200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4.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RF 제모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F를 뜻하는 라디오 프리퀀시는 무선 주파수를 뜻하는데요. 이때 RF 제모의 기술 확보는 오늘날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부터는 통합 전자전 장비로 불리는 EW-SUIT 개발을 착수하였고 현재는 시험평가 단계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EW-SUIT가 기존의 국산화된 ALQ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점은 내장형, 통합형, 경량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은 국산 제품을 미국산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외장형 포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EW-SUIT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KF-21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효율적인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으로 개발되어 최초로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W-SUI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별로 나뉘어져 있던 전자전 장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바꾼 것으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전자전 체계인 EWC, RWR, CMDS, RW-JAMO 4개의 구성품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RWR은 레이더의 고주파 위협 신호를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하여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장치입니다. CMDS란 카운터 메저 디스펜서 시스템으로 적 레이더 및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하여 셰프탄이나 플레어 탄을 발사해 임무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죠. RF 제모는 적 레이더, 미사일 및 대공포의 고주파 위협에 대응해 제밍 신호를 방사하여 적 레이더 및 미사일을 교란시켜주는 기술이며 EWC는 일렉트로닉 워페어 컴퓨터로 RWR이 탐지한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위협 상황을 임무 컴퓨터에 입력하여 대응 장비들을 제어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일단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술의 실제 성능도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KF-X 정강선 사업단장은 한국의 EW-SUIT는 해외 선진국의 장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첨단 무기체계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정강선 단장은 호암재단 온라인 강연회에서 KF-21의 전자전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킨 KF-21G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시 한국의 전자전 장비의 우수
우수한 성능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이처럼 제한이 없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장비와 국산 전투기라는 날개를 달아주니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W-ST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산함이 자주적 운용 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는 최고 핵심 우방국에게도 전자전 기술 및 데이터, 운용 노하우 공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죠. 따라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해 공급 모든 전력에서 이뤄낸 전자전 국산화가 세계적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자형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자전과 더불어 바로 5세대 이후 최대 핵심 전략이 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방 좌석에 탑재하는 전자전 지휘관은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과 함께 적의 전자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아군 항공기, 즉 무인 항공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에서 KF-21과 가오리-X의 협동과 관련해 드론과 통신하고 제어하는 것을 후방석에 앉은 EW-5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5.5세대의 정의를 무인 체계와의 복합 운용으로 공식화한 데 주목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다면 지상관제소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복합 운용을 하는 데에서는 전자전 지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전자전 지휘관 EW-5는 무인기 편제에 조정 및 통신을 취하고 무인기의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무인기를 조종하는 지상관제소 측과 협력하여 전체 임무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오더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자형이 가져오는 주요한 의미는 새로운 파생형인 전자전기 KF-21G 그리고 KF-21의 5.5세대로의 점진적 진화의 추석이 될 멈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가오리-X와 KF-21의 유무인 복합 운용이 5.5세대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최근 ADD에서 가오리-X와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DD와 대한항공은 총 3가지 타입의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인데 가오리-X1은 준 스텔스의 무인 정찰기, 가오리-X2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 그리고 가오리 X3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입니다. 현재 가오리 X1은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ADD 정상준 박사는 우리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고 2025년 시제기가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2027년에 개발이 완료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완전 스텔스 무인 폭격기 가오리2X의 실물 사진이 X2 탑재용 VHF 안테나 설계 논문을 통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X2의 숨겨진 비밀도 함께 드러났죠. 그건 바로 X2 무장형 스텔스 무인기의 구조물 조합 방식을 톱니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와 무장 탑재를 비장의 카드로 꺼낸 X2에 있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에 소투스 패턴으로 불리는 톱니 설계를 접목하여 구조물의 레이더 단면 RCS를 레이더 수신기에서 다시 반사하는 대신 레이더파를 산란 및 흡수하여 감소시킨 것인데요. 톱니 구조는 회절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인해 레이더파가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절은 전자기파가 진행 중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옆으로 돌아서 진행하는 현상이죠. 또한 회절 외에도 톱니의 각 모서리에서 레이더파의 반사를 유발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파동을 더욱 산란시킬 수 있는 다중반사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와 모서리의 만남이 반복되면 레이더파가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어 반사된 파동이 레이더 수신기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톱니 구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설계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데요. 특히 맞닿는 면적이 세분화되어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항공기의 공기 역학과 전반적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반사 면적을 늘리는 꼴이기에 고도화된 정밀 절삭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제조 비용과 생산 시간이 증대되기에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1300mm의 레이돔으로 가정 시 기존 방식인 일렬 조립의 경우 좌우 한 번씩 총 2번의 레이저 커팅이면 끝이 나지만 톱니 구조는 좌우 각기 12번 총 24개의 절삭이 필요한 만큼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즉 스텔스에 있어서 톱니 구조의 방식은 한 나라의 기술진들의 기술력 그리고 제조 능력의 생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죠. KF-21은 블록 단계를 거쳐 완전한 스텔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톱니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블록2에서부터는 그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불리는 RAS라는 기술을 접목합니다. 여기서 RAS란 전자기파를 투과 또는 흡수 반사시키는 물질들을 특정한 구조에 적용해 RCS를 감소시키는 전파 흡수 구조 기법입니다. 이로써 KF-21은 완전한 스텔스, 멈티,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5.5세대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간단하게 시제기 4호기 복자형의 비행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 KF-21의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한국과의 과학기술력을 알고 싶다면 왜 그 국가의 최신 전투기를 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와 기체를 자체 개발하여 전력한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우리 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누군가 한국은 왜 이렇게 무기에 집착하냐 묻는다면 한국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기 때문이다.